남서쪽하고 남동쪽으로 해서 왼쪽에 뾰족하게 한랭전선이 있고 오른쪽에 둥그스름하게 온난전선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한번 쳐보면은 이게 뭘까? 강수지역. 그렇지, 강수구역. 비 오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이쪽을 가지역이라고 하고 가운데 한랭과 온난을 요 앞쪽 온난전선을 앞쪽을 다라고 해보자. 네. 자, 바람은 어떻게 불어 들어가죠? 저기 앞에서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래, 이렇게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자, 요거를 어떻게 자를 거냐면 A하고 A 다시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렇게 자른 거. 이거는 위에서 쳐다본 모습인데 자른 단면을 쳐다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단면을 가져. 자, 여기가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 요 가운데는 더운 공기야. 그래서 따뜻해요. 요것도 찬 공기. 자, 그리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만난 요 경계면을 뭐라고 불러? 전선면. 그렇지. 여기가 전선면이야. 자, 전선면이 이렇게 돼 있고 찬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 더운 공기도 찬 공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는데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전선. 네, 전선이에요. 자, 구름은 여기에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로 파고들면서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저근이 생기고 여기는 찬 공기 밑으로 더운 공기가 못 파고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층은형의 구름이 생겨서 비는 여기서 오는 거야.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서 오고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서 넓게 비가 온다. 그치? 자, 이게 단면이에요. 자른 단면. 그럴 때 왼쪽에 있는 것이 한랭전선. 이런 단면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이 온난전선이야. 자, 한랭전선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동속도 빠르고 전선면이 급하다. 근데 온난전선은 이동속도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해요. 그 다음에 비는 어디서 오냐면 전선 통과 후에 자, 좁은 구역에서 이동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단시간 저근이니까 소나기 강한 비가 내려요.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이슬비가 내려. 그 다음 세 번째,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기온이 가운데가 더운 공기가 있어서 따뜻했는데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이 하강을 해. 기온과 기압은 반대예요. 그리고 기압은 상승을 해. 근데 이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자, 기온이 상승을 하고 기압이 하강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풍향의 변화가 생기는데 전선 통과 시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 근데 얘네들은 온난전선이 통과 시에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요.
자, 이게 한랭전선과 온남전선의 특징이야. 요거 그대로 외워야 돼. 자, 그 밑에 온대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우 중요해요. 온대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야. 자, 저기압이 얘네들은 편서풍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네. 자, 이렇게 이동해요. 이게 이동하는 방향인데 이게 편서풍의 방향이야. 우리나라에서는 1년 내내 부는 바람이야. 자, 그런데 저기압 중심의 아래쪽 있죠? 오른쪽. 네. 이 오른쪽은 온남전선,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해요. 자, 위쪽은 어때? 통과할까 못할까? 못해. 못하지. 전선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위쪽은 전선 통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풍향의 변화가 중요해요.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 근데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이게 한랭전선과 온남전선을 동반하는 온대저기압이 통과할 때 각 지역의 풍향의 변화야. 그러면 다 지역의 풍향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지 보자. 자, 봐봐. 저기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지? 네. 다 지역은 지금 온남전선 앞쪽이지. 네. 근데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해 와. 그러면 가운데로 끼지.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또 이렇게 이동해 봐. 그러면 한랭전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네. 그러면 자, 잘 보자. 여기에서 풍향은 어떻게 변하냐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잖아. 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북서풍으로 변하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다 지역을 봐봐. 맨 처음에는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그 다음에 북서풍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예요. 자, 태풍도 마찬가지였잖아.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네. 그거하고 똑같아. 저기압이 통과. 음. 자, 요 그림을 거기 밑에 두 개에다 그려놓으면 되겠다. 음. 맛있어요. 그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밑에 자, 이제 한랭전선, 온남전선이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악기상으로 들어가자. 악기상은 뭐냐면 네. 기상이 굉장히 안 좋은 걸 악기상이라고 불러. 그 중에 제일 먼저 악기상 중에 첫 번째 뇌우가 있죠? 네. 뇌우라는 것은 번개를 동반한 비예요.
자, 그러면 뇌우의 발생 조건은 뭐냐? 강한 상승 기류야. 자, 우리가 배웠듯이 강하게 상승하는 곳에서는 구름이 발생하겠지? 네. 그래. 강한 상승 기류. 어느 때냐면 이럴 때야. 자, 책에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지표에 국지적 가열. 국지적이라는 말은 어느 일부분만 아주 강하게 가열이 돼.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인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곳, 밀어 올릴 때예요.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아까 우리 전선에서 어떤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 한랭전선. 그렇지.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면서 올려. 네. 자, 이게 이 뇌우의 발생 조건이고, 과정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적은 단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요. 이게 적은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숙 단계라고 해서 얘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해요. 자, 그런데 하강 기류 쪽에서 있지? 네. 굉장히 강한 비. 강한 비가 내리고,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해. 그리고 이 하강 기류 쪽에서는 약한 비가 내려요.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떠냐면, 적은 단계. 자, 적은 단계에서 이제 성숙 단계를 보면 구름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성숙 단계.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존재하는데, 자,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 그 다음에 다시, 자, 소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한 비가 내려. 자, 그런데 성숙 단계에서 있지? 자, 상승할 때 올라갔다가 하강기를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기를 타고 오르고 빙글빙글 돌다가 뚝 떨어지는 게 뭘까? 번개. 우박이에요, 우박. 자, 우박은 대기가 불안정한, 우리나라는 봄, 가을에 자주 발생을 해요. 봄,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데 얘는 굉장히 얼음덩어리니까, 자, 어때? 농작물이나 과일에 맞잖아. 그러면 과일이 멍들어. 그러면 상품성이 없어져요. 자, 이런 피해를 일으키는 게 이 우박이야. 그래서 배추 농사했는데 우박이 떨어졌다고 해봐.
배추 구멍 다 뚫려버려. 그렇겠지? 이런 걸 우박이라고 불러요. 자, 5mm 이상의 얼음알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국지성 호우. 이걸 국지성 호우를 집중호우라고도 불러.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비가 오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자, 1시간에 30mm 이상, 그리고 하루에 얼마 이상? 80mm 이상. 80mm 이상이 국지성 호우라고도 부르고, 1년 강수량이 얼마? 10%. 자, 1년 총 내릴 강수량의 10%. 이거를 우리는 국지성 호우라고 불러. 자, 국지성 호우 피해는 알 수 있겠지. 네. 저지대, 침수, 도로, 침수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 네. 그래, 가옥, 농경지, 도로,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이 피해야. 이런 거는 읽어봐도 되겠죠? 네. 그래, 이게 국지성 호우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폭설. 자, 폭설은 말 그대로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눈이 내리는 거죠. 네.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저기압이 통과시. 역시 저기압은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겠지. 자, 얘네는 자, 도로 마비가 되고 건물이 붕괴되고 이런 것도 역시 폭설의 피해라고 할 수 있죠. 자, 물은 흘러가지만 눈은 쌓이지. 네. 이 눈이 어마어마한 무게거든. 쌓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또는 약한 건물들 다 무너져요. 이런 것들은 또 읽어봐도 될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풍 있어, 강풍. 자, 강풍은, 자, 풍속이 14m/s 이상이 10분 이상. 자, 역시 강풍의 피해도 역시 그 단영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건물에 간판 같은 거 다 떨어지고 나무 뿌리채 뽑히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빼도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파. 자, 한파는 뭐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거. 자, 이런 피해들이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한파라고 불러. 자, 그리고 거기에는 안 써 있는데 요거 하나만 추가할까요? 해일. 해일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조기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요. 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해일이 오는 경우. 자, 해일에는 자, 강풍 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쓰나미라 그래서 지진 해일이 있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정도 그냥 쭉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황사. 자,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몽골 지역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 길이를 타고 올라요. 자, 상승 기류를 타고 올랐대. 그 기압은 어떨까? 그곳의 기압은? 나오잖아요. 저기압이겠지.
자, 타고 오른 황토등이 자, 편서풍을 타고 자, 우리나라로 이동하다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압은 공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기압은 고기요. 그렇지 고기압이어야 돼. 네. 자, 그러면 피해는 황사의 피해는 비행기 운항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정밀공업에 피해가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이 피해.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황사도. 산성비에 중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황사의 긍정적 측면이에요. 됐니? 네. 자, 한 장 넘겨봐. 이제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일기예보와 일기기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순서는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 그게 뭐냐면 기온이나 습도, 풍향, 풍속, 운량 이런 등등등을 관측한 다음에 현재 일기도를 먼저 작성을 하고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기기호를 배워보자. 자, 일기기호는 일기도에 표시된 기호들이 있어. 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긴 막대 끝에 이런 꼬리가 달려 있는데 자, 요 동그라미가 관측소예요. 이 관측소는 구름의 양을 표시하고 왼쪽에는 일기, 오른쪽은 기압. 자, 요게 풍향. 요것을 풍속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기에서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요건 비를 의미하는 거고 삼각형 위의 점은 비가 막 내려오는 것, 소나기죠. 요건 눈. 그 다음에 안개, 뇌우, 이건 태풍. 자, 이런 것이 일기 기호 중에 첫 번째. 자, 운량은 구름의 양으로 모두 다 채워져 있으면 흐림.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많음. 반이 채워져 있으면은 비 왔다가 갠다라고 할 때 갬이라고 불러. 갬. 4분의 1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조금. 비어 있으면은 맑음. 자, 풍향은 10분간의 평균값이고요.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야.
자, 불어오는 방향 기준으로 해서 16방위로 표시를 해요. 근데 우리 16방위로 표시하는데 원래는 8방위로만 표시해도 돼. 자, 그래서 동서남북 표시해 놓고 네. 자,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4개 방향이 더 나오지? 네. 그래서 8방위로만 표시하면 돼. 이해됐니? 자, 풍속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면서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해요. 자, 그런데 막대에 중간에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으면 2미터 퍼 세크, 끝에 조금 길면은 5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깃발 모양은 25미터 퍼 세크.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조합으로 풍속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기압은 소수 첫 자리에서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해요. 그러니까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나타내냐면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이거를 봐봐, 표시할 때 소수 첫째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130이라고 쓰면 돼요. 알겠니? 네,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자, 일기 기호야. 다 썼나요? 네. 자, 그 밑에 우리나라 선조들의 속담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현상들을 몇 가지만 이제 배워보고 일기도를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잠깐 배워보자. 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관천만기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하늘을 쳐다봐서 일기를 알아내는 방법. 편서풍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역에 있어. 얘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기가 동진한다. 일기 동진의 원리라고 부르면 돼요. 자, 일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서쪽에서 동쪽. 그래, 그게 온대저기압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잖아. 네. 그게 편서풍 때문이거든. 아, 그러면 우리나라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될까? 서쪽 하늘. 그렇지, 서쪽 하늘.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배워보잔 말이야. 자, 첫 번째. 아침 무지개가 떴어. 네. 자, 아침에 태양은 동쪽에서 뜨는데 얘는 서쪽 무지개예요. 자, 그러면 서쪽에 물방울이 많아. 그치? 네. 자, 서쪽이 다습해. 그러면 얘는 잠시 후에 날을 지날 거야. 그러면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그런데 거꾸로 자, 저녁 무지개가 떴어. 자, 얘는 동쪽 무지개예요. 자, 무지개가 뜨려면 서쪽에서 태양빛이 비쳐야 되거든. 네. 서쪽은 맑음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잠시 후부터 이제 맑아지겠지. 그 다음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서쪽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온통 빨개. 서쪽이
먼지가 많아. 서쪽에 먼지가 많을 때 이렇게 그 노을이 붉거든. 그러면 먼지 많으니까 건조지요. 맞니? 네. 그러면은 맑음이지. 네. 그 다음에 마파람이 분다. 마파람은 우리나라의 남풍이에요. 자, 남풍이 불 때는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부는 바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서쪽 저기압이 나를 지나겠지? 네. 그럼 날씨는 어떻게 돼? 흐려져요. 그렇지. 흐리거나 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제비가 낮게 날아요. 자, 비가 많이 온 날 지렁이들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러지 길거리에. 네. 자, 흐리거나 비예요. 음. 그 다음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쉰다.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네. 저기압이라는 얘기야. 압력이 높을 때 산소가 많이 녹는데 압력이 낮아서 물에 녹았던 산소가 많이 빠져나갔어.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겠죠. 네. 그 다음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려. 자, 어떤 산에 절이 있는데 절에서 종을 한번 시킨다고 해봐. 그 어떤 때는 종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떤 때는 종소리가 안 들려. 자, 그럴 때 잘 들릴 때는 있지. 요거 알아야 돼. 일교차가 작은 날. 자, 그러면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릴까? 아니면 맑을까? 흐려요. 그렇지, 흐리거나 비예요. 자, 일교차가 큰 날은 태양이 뜨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태양이 지면 쌀쌀하고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일교차가 작다 그러면 흐리거나 비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자, 이건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달이 보름달이 떴는데 보름달 위로 아주 옅은 구름이 생겨 있거든. 네. 근데 그 주변에 노란색 링이 쳐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권충은 때문이에요. 권충은 층은형은 어느 전선에서 만들어졌지? 온난전선. 그렇지. 온난 전선의 접근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리거나 비가 오겠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우리나라의 하루 간격으로 일기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자. 자, 24시간 간격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자, 저기압이 온대성 저기압이 하나는 여기 걸려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어. 자, 이게 가와 나야. 가 나중에 일기도는 누가 먼저야? 나가 먼저. 왜 나가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저기압은 편서풍 방향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하니까 얘가 먼저 그 다음 이렇게 돼. 이게 바로 일기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네. 우리나라는 모든 일기는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기상현상은 모두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수의 성질로 들어갈 거야. 자, 31페이지. 해수의 성질로 갈까요? 네. 자, 해수의 성질은 두 가지가 결정을 해. 염분과 수온이 해수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이 두 개는 해수의 밀도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염분을 먼저 배워볼 거야. 자, 첫 번째 염분이라는 것이 뭐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 1kg 퍼다가 증발시켜. 그러면 고체가 얼마나 남을까? 이런 뜻이야. 자, 그랬을 때 단위는 자, 이렇게 써서 퍼밀이라 그래서 천분율이라고 하거든. 근데 PSU 단위를 써요. 실용 염분 단위, 같은 단위야.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염류를 보면 염화나트륨, NaCl이 염화나트륨, MgCl2는 염화마그네슘, MgSO4는 황산마그네슘. 자, 요게 짠맛을 나타내고요. 요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료야. 근데 원소로는 염소, 나트륨, 황, 마그네슘 요 순서대로 녹아 있어. 그럴 때 Cl하고 S는 바닷물 속에 어떻게 해서 녹아 있게 되냐면, 자, 지구 생성 초기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A와 MG는 지각 물질이 자 비가 내리고 막 그러면 물에 녹아 강물로 흘러 들어간 다음에 바다로 유입이 돼. 이렇게 해서 녹아 있는 물질들이야. 자,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이 직접 녹기도 하죠. 요거야. 또는 그래서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야. 자, 서울에 있는 공기나 미국에 있는 공기나 성분은 똑같겠지? 네. 질소 78%, 산소 21%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뭘까?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을 해요. 순환하며 섞이죠?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 어떤 바닷물 A, B, C, D에서 1kg을 퍼왔어요. 네. 그리고 염분을 봤더니 25%밀, 30%밀, 35%밀, 40%밀이라고 해보자. 자,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약 35 정도가 돼. 근데 가라고 하는 물질이 자, 여기에서는 얼마나 녹아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20g이래.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겠니? 네. 얼마야, A는? D를 잘 봐봐. 40 중에 20g이잖아. 그치? 네.
절반이잖아, 절반. 네. 그러면 다른 데도 비율은 똑같아야 되니까 얘는 12.5. 얘는 15. 네. 얘는 17.5.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근데 나라는 게 네. 자, 다른 데는 다 모르는데 얘가 3.5g이 얻어진대. 이것도 알 수 있어야지. 걔는 4g. 그렇지. 얘는 4g. A는 2.5g. 그래. 그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근데 육지 호수 같은 게 있거든. 네. 거기도 염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음, 왜? 순환이 안 돼서. 맞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얘는 순환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자, 5번째.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강수량과 증발량이야. 자, 여기서 비는 많이 오는데 네. 증발은 잘 안 돼. 그러면 얘는 염분이 어떨까? 맞아요. 그렇지, 염분이 낮다. 근데 강수량보다 비는 적게 오는데 증발이 잘 돼. 그럼 염분이 높아요? 염분이 높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를 비교할 거야. 우리나라.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자,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근해는 동해, 황해, 서해죠? 동해, 네. 서해, 남해.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근해 염분은 2월이 겨울이니? 네. 2월과 8월 여름이죠? 네. 언제가 높을까? 겨울. 겨울? 2월? 높아, 낮아? 높아요. 자, 왜 그런지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8월 강수잖아. 여름 강수. 네. 왜냐면 여름에 장마철이 있죠? 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 알겠니? 네. 그러면 봄하고 가을 비교해봐. 봄하고 가을의 근해 염분은 언제가 높겠어? 당연히 봄이 더 높지. 왜냐면 여름에 비가 내린 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니야. 가을 동안에 계속. 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2월과 8월 이렇게 비교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육수, 우리는 이걸 담수, 하천수 또는 강물이라고 불러. 자, 유입 여부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자, 육수가 유입되는 바다는 염분이 어떨까? 맞아요. 낮다. 그러면 연안이라는 거는 대륙과 그 다음에 바다가 만나는 곳이 연안이지. 네. 그리고 대양 중심 중에 네. 어디 염분이 높을까? 대양 중심. 그렇지. 중심이 염분이 높아요. 당연히 잘한다. 이대로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다 대답을 그대로 할 수 있게끔만 외우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해야 돼. 자, 우리나라의 서해와 동해 중에 사철, 네. 염분은 어디가 더 높을까? 어, 동해. 그렇지, 동해가 더 높아요. 왜 그래? 총이 서해로 많이 흘러가서. 맞아요, 더 높다. 아우, 그거 잘하는데? 큰 강이 네. 주로 서해로 흘러요. 자,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의 지형이지? 네. 맞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쪽은 낮고 동쪽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네. 서쪽으로 흐르는 물이 훨씬 더 많겠지. 어. 자, 이게 바로 염분의 결정률인 두 번째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얼고 있는 바다냐, 기가가 녹고 있는 바다냐. 그래서 해수의 결빙, 빙하의 해빙 여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해수가 얼고 있다. 염분이 어떻게 돼? 높아서. 높아져요. 빙하가 녹을 때는 낮아져요. 맞아요.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면 32페이지에 용종 기체가 나와요. 반영아, 네. 오늘 수업은 용종 기체까지 할 거야. 오늘도 역시 그대로 외우고 완자 네. 샀지? 완자 앞쪽부터 일기부터 해서 요 용종 기체까지 한번 문제를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외우고. 알겠지? 네. 단영이는 절대 서둘지 마라 그랬다. 네. 선생님이랑 배운 단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배운 단원만 맞추자라는 식으로 공부해가. 절대 서둘지 마. 네. 네, 그렇게 하면 돼. 자, 이제 용종 기체를 보자. 자, 용종 기체라고 해서 해수 속에 녹아 있는 기체를 용종 기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용종 기체 그래프만 잘 살펴보면 돼. 여기는 용존 산소량, 여기는 수심, 요거는 용존 이산화탄소. 자, 근데 단위는 똑같은데 양이 달라요. 자, 요렇게 됐다가 요게 용존산소. 그 다음에 요게 용존 이산화탄소. 자, 여기가 약 1000m 정도가 되거든. 자, 여기에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자. 용존산소에서 1번 표층에서 제일 높은 이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감소하는 이유, 더 깊이 들어갔더니 증가하는 이유. 알겠니? 용존 이산화탄소에서는 1번 표층에 제일 낮은 이유와 깊이 들어갈 때 커지는 이유 두 가지. 저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용존 산소량 첫 번째, 표층에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뭘까? 굉장히 쉽게 생각해봐. 태양빛을 많이 받겠지? 네.
그러면은 바닷속에 사는 플랑크톤이 있어요. 식물 플랑크톤. 네. 걔네들은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아, 광합성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하고 맞닿아 있지. 공기 중에 산소 직접 녹아들 수 있지. 네. 그거야 그 이유. 그러면 그렇게 외우는 거야. 자, 광합성 생물에 음. 광합성으로 공급이 되거나 공기 중 산소가 직접 용해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깊어질수록 점점점 감소하죠. 네. 자, 용존산소량의 감소 이유. 자, 감소 이유는 자, 광합성은 이제 줄어들지. 네. 해양 생물들이 호흡을 해. 음. 바다 생물들이 호흡에 의해서 소모를 해요. 그 다음에 사체 등의 죽은 시체죠. 네. 분해 시 사용이 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깊이 들어갔더니 이제 용존산소량이 증가하지. 네. 이게 또 중요해. 이건 뭐냐면 양극쪽에 표층에 있는 물이 있죠. 네. 자, 표층의 물이 산소를 녹인 후 용해한 후 침강을 해요. 가라앉아. 침강하여 공급을 하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네. 예, 이게 용존산소량 2, 3에 대한 이유 이렇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자, 더 많은 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CO2 형태로 있지 않고 CO2가 물에 녹은 CO3E-나 HCO3-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가 뭘까?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 광합성 때 소모해버리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가하는 이유는 이제, 자, 증가 이유는 이런 거야. 자, 우리 콜라나 사이다 병을 딱 따는 순간 어때? 픽 하고 빠져나오지. 네. 그게 뭐냐면 압력이 작아지면 녹아있던 기체가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증가하죠. 네. 그 다음에 수온이 감소해 용해도가 커지는 거예요. 물에 더 많이 녹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자, 산소의 양과 이산화탄소의 양은 단위가 똑같아도 양이 달라. 거기 봐봐. 산소는 1, 2, 3, 4, 5, 6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44, 46, 48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저쪽에 똑같이 1번이라 그래서 자, 1번. 산소가 표층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지, 틀린 거야. 그 단위의 크기를 봐야 돼. 알겠니? 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 괜찮지? 네. 선생님이 봐도 당연히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그대로 외워주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볼 때 선생님이 써준 그대로 대답하면 가장 좋아요. 알겠지?